네, 여러분 교재 34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신 기출문제 79회의 이론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앞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문제 하나를 완전히 소화하고 가는 거예요. 예, 완전히 소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바로 이게 되짚어 또 이어서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또 질문을 해주시니까 또 더욱 수업이 깊이가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질문을 잘 해주시면은 어,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몰랐던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자, 7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론 문제 7번이 어떤 문제인지 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은 26년 10월 1일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지급하고 전액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26년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계로 오른 것은 이런 문제를 냈단 말입니다. 네, 결산 수정 분계가 이렇게 이론에서 자주 나오는구나. 벌써 지금 두 개째 나옵니다. 예, 앞에서 수익의 예상을 우리가 문제를 6번인가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푸는 것 같은데 바로 7번도 예, 바로 그 문제입니다. 수익의 예상이 아니라 보험료니까 비용을 문제로 했는데 비용을 이연하는 문제를 냈어요. 보니까. 네. 자,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비용 처리했대요. 10월 1일 날. 예. 그러면 뭐 비용 처리를 했으면 결산 때 우리가 뭘 수정해야 되느냐? 월할로 계산해 가지고 이걸 수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의 경우는 보험의 미경과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은 단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월할로 계산해 가지고 비용에서 취소시켰다가 차기에 이걸 비용에 반영시켜 줘야 돼요. 차기에. 그러면 우리가 월할로 계산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 하면은 보험의 기간에서 미경과 기간만큼을 계산해 줘야 돼요. 자, 계산은 아주 쉽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분이 120이므로 월 10만 원이다 하니까 계산이 뭐 계산기를 쓸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보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10월 1일부터 차기인 9월 30일이다. 여러분 이 기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경과는 요 뒤에 있는 9달이 미경과 기간이 됩니다. 내년 9월 30일까지니까. 그래서 9달치는 월 10만 원이므로 금방 90만 원이다라는 거 계산이 가능하죠. 90만 원을 수정 분계해 줘야 돼요. 자, 비용의 이연하면은 이연은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예. 그렇죠. 선급 비용. 예, 선자 돌림의 선급 비용을 자산으로 잡아야 돼. 자산. 예, 예. 예. 자산으로 잡아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미리 보험료를 지급했으니까. 예. 미리 보험료를 차기분까지 지급한 것인데 차기분에 해당되는 게 90만 원. 이거를 자산으로 잡았다가 차기의 보험료에 이걸 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죠. 자산을 이제 비용화 해야죠. 차기에는. 일단 단기에는 비용에서 취소시켜야 돼요. 90만 원. 자, 비용을 취소한다 그러면 여러분 비용이 발생하는 쪽은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차변에서 발생하죠. 취소는 대변이다. 예.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 90만 원 취소시켜 가지고 차변의 선급 비용으로 자산 잡은 거를 찾으면 3번 요게 결산 수준분기입니다. 음. 그래서 12월 31일 날 차변의 선급 비용 90만 원, 대변의 보험료 90만 원 이렇게 비용을 취소시키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차기에 가서 우리가 9월 30일에 보험료를 또 이제 만기가 돼 가지고 또 이제 만약에 지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만기되고 끝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요거는 그냥 만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 1월 1일 날 딱 되면은요. 선급 비용
정리를 해버려요. 1월 달에. 예, 보통 1월 달에 정리를 해버립니다. 예, 1월 달에 예, 선급비용 대변에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의 보험료 1월 달에 이제 지난해 결산 때 선급비용 잡았던 것을 전부 비용 처리를 1월 달에 하거나 아니면 뭐 그것을 1월 달에 안 하고 그냥 만기 때 해도 됩니다. 9월 30일 날, 9월 30일 날 다시 보험료 지급할 때 그때 회계 처리를 해도 되는데 보통 선급 비용은 그냥 1월에 저 비용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 미경과 보험료를 이연시키는 회계 처리. 비용의 이연에 아주 대표적인 문제로 보험료가 많이 나옵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유형상사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죠. 바로 7번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비용의 이연. 자, 다음은 이제 8번부터는 세무회계 문제로 바뀌었네요. 네, 부가가치세 문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이론을 공부할 때 사업자 등록에 관해서 한 페이지 정도 쭉 나온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공부해 정리했다면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옳은 것 찾는 거니까 세 개가 틀렸겠죠. 자, 1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있다. 예. 불편해요. 없으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개시 전에 준비할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미리 해줍니다. 틀렸고. 2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 이런 특례 규정이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또 에, 사업장 총괄 납부, 총괄 납부 제도 이렇게 두 가지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네, 2번 맞았어요. 그 답은 2번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3, 4번도 읽어보고 가야 되겠죠.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관할 사업자,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예. 관할 지역이 아니니까 조사를 의뢰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할 수는 있다. 다음에 4번.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예. 자, 면세 사업자. 학원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예요, 제가. 자, 제가 사업자 등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부가가치 세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 그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 세법상에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부가가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 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 우리 면세 사업자도 소득세 과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해가지고 6월 1일까지인가 올해는 소득세 신고 납부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세 사업자들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과세 사업자하고 거래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그래서 우리가 면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 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예, 뭐 우리가 뭐 이런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이 면세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라든가 비영리 단체라든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사업자 등록 다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사업자 등록을 하긴 하지만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알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에요. 여러분 8번 문제 같은 거 풀 때 2번에 정답을 딱 찾았으면 뭐 시험 보실 때는 예, 그다음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죠. 답을 찾았으니까. 다음은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예, 공급 시기. 예, 우리가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는요. 원칙적으로는 재화는 인도되는 시점이 공급 시기예요. 예외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예, 원칙적으로는 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용역은 어떻게 하냐면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예,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죠. 자, 그러면 볼까요? 현금 판매. 이건 뭐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재화를 인도하는 때죠. 근데 대금이 지급된 때라고 했어요. 틀렸어요. 다음에 두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예, 가공도 재화의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인도하는 때예요. 그런데 가공이 완료된 때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생산이 완료되면 공급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가공을 완료해가지고 재화를 인도해줘야죠. 재화를.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3번, 장기 할부. 예, 조건부 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맞았습니다. 네, 우리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 할부는 예, 우리가 몇 번 나누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장기 할부가 아니고 일반 할부도 나누어서 공급하는 건 맞아요. 네, 일반 할부는 1년 이내의 짧은 할부를 우리가 일반 할부라고 하고 일반 할부는 우리 현금 판매나 조건이 똑같아요. 예, 공급 시기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근데 장기 할부는 나누어서 공급 시기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나누어서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장기 할부로 파는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언제?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의 과세 기간에 신고해 주면 돼요. 예. 근데 뭐 8개월 할부라든가 12개월 할부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12개월까지는 우리가 일반 할부라고 그래요. 예, 그거는 그냥 전체를 한 번에 신고해야 돼요. 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기 때문에. 자, 장기 할부 조건하고 이 공급 시기가 똑같은 거래 형태가 뭐냐면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이 이 장기 할부하고 조건이 똑같아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자,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이다. 전기, 도시가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전기나 도시가스 같은 것을 공급받잖아요. 네, 우리가 그것은 말이죠. 계속 이 밸브를 열어놓고 예, 계량기를 계속 틀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차단기 이번 달 다 썼으니까 차단기를 내리자. 그리고 다시 차단기 올려서 제로부터 또 쓰고 그러지 않죠. 예, 계속 공급을 받으면 한국전력이나 아니면 네, 도시가스 회사에서 계량기를 딱 한 달에 한 번씩 검침해 가지고 사용량을 그 금액으로 환산해서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냅니다. 바로 그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예. 그래서 청구서 보낸 시점을 공급 시기로 해서 그 한전에서는 부가세를 내고 있는 거고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그 청구서를 보낸 시점의 과세 기간에 공급 시기로 보고서 부가세를 신고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장기 할부하고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계속적 공급은 이 공급 시기가 특별해요. 뭐라고 하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보통 매월 받습니다. 매월. 예, 매월 월 단위로. 요것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었어요. 예, 9번과 같은 요 기출문제, 요 9번 문제는 제가 경험하건대 이 보기의 순서도 이대로 예, 똑같이 예, 참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이 똑같은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옳은 건 3번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세금 문제라는 것은 뭐 이렇게 재무회계 문제처럼 머리를 감싸고 뭐 계산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할 것은 없어요. 예, 세법에 정해져 있는 걸 문제로 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로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건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계산하는 게 있어요. 10번처럼 예, 일부 몇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선별해 가지고. 10번 문제 볼까요? 예, 뭐 계산이라고 해서 간단합니다. 다음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항공의 26년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내역입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를 계산하라고. 예, 공제 가능한 걸 더하면 돼요. 네,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다. 예, 그래서 여기 박스에다가 4건의 거래를 나열을 했습니다. 첫째, 구인승 승합차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단 말이죠. 아니요. CC보다는 9인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용차는 8인승까지만 승용차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승합차는 승용차가 아니에요. 예, 9인승부터. 9인승, 11인승, 12인승 뭐 이런 승합차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승용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9인승 가로 열고 2000cc라고 했다 하더라도 예, 9인승이면 승합차로 분류된다 이거. 예. 8인승까지만 승용차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개별 소비세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형 승용차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소형 승용차 하면 5인승 이하의 승용차입니다. 배기량이 없지만 이것은 공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예, CC 안 나왔잖아요. 예, 원래는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다 배기량을 알려주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저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걸로 하려면 여기 1000cc 뭐 이하라고 하든지 999cc라고 한다든가 뭘 써줘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이거 그러므로 예. 그렇습니다. 그냥 소형 승용차라고 하고 배기량 안 나와 있으면요.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000cc 초과 승용차로 일반적으로 봐야 돼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죠. 접대비, 접대 관련 매입세가 안 되죠. 그다음 네 번째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안 되죠. 사업과 관련 없으면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론 문제 이 세 문제 뒤에 세 문제가 세법 문제예요. 우리 FAT 1급에서는 세법이 저 부가가치세 하나이기 때문에 예, 부가가치 세법을 세 문제 내고 있습니다. 네, 소형 승용차 하면은 안 되는 걸로 보셔야 돼. 다만 되는 것이 1000cc 이하로 표시되어 있으면 그것만 매입세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없을 때 소형 승용차의 의미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79회에 실무 수행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이 실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강남문구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문구. 네, 회사 코드 3279입니다. 3279로 로그인 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강남문구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무슨 회사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시험 보실 때 오늘 내가 시험 보는 회사는 무엇을 도소매하는 법인인가는 한번 읽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강남문구는 문구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예. 오늘 내가 시험 푸는 오늘 맞은 회사는 오늘 시험에 출제된 회사는 문구용품을 파는 회사다 이거예요. 예. 그것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우리가 유형상사에서 설명한 그 내용 똑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유의사항 똑같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이 코드가 8번이라는 거 아시죠? 네, 8번. 네. 자, 이제 유의사항 3번을 보시면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대로 연습을 했었어요. 그 다음 4번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해야 돼요. 요구에 따라 해라 이 말은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금 관리 문제는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것과 하고 그 다음에 어음 관련한 문제에서 자금 관리를 하라고 추가로 지시를 여러분에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요구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코드를 이용해야지 800번대가 아닌 500번대를 이용하거나 600, 700, 900번대 이런 걸 사용하면 틀린 거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6번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 이해에 대해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항상 FAT 1급에서는요. 기초정보관리라는 게 이 부분을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두 건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 두 개가 되겠네요. 자, 사업자 등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을 수정하라 이랬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수행 과제까지 다 읽고서 문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거래처 주식회사 한국산업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이 왼쪽에 있는 게 그 사본이라는 얘기죠.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대표자, 명, 담당자, 메일 주소 수정하시오. 네, 이렇게 두 가지 수정하라고 했으면 두 가지 대개 수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을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에 가야 되겠죠. 예, 시험 볼 때도 거래처 등록에 가면 이렇게 많은 거래처가 이미 다 등록돼 있어요. 여기에서 한국 산업을 이렇게 스크롤을 해가면서 찾아도 찾을 수는 있겠으나 이게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면 이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 키보드에 F자 있죠? Find F, 컨트롤 F 하면은 찾기 이 창이 딱 나오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국이라고 하고 엔터 치면은 한국이 들어간 회사 중에 첫 번째 회사를 딱 찾을 거예요. 네, 한국 산업 제대로 찾았네요. 만약에 한국 산업이 아니라 내가 찾을 회사는 한국 산업인데 한국 마트가 만약에 검색이 됐다. 그러면 또 한 번 엔터 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은 다음에는 이 창을 닫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 산업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기본 사항과 추가 사항에서 고치는 거죠. 자, 대표자명을 고치겠습니다. 신유빈 엔터. 그 다음에 담당자 메일 주소는 고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추가 사항 탭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KO REA. 네. 앞에 있는 아이디만 바꾸면 되겠네요. 코리아.
네. 그래서 수행과제에서 보통 이것처럼 무엇과 무엇을 수정하시오 하면은 그것만 딱 고치면 다 고쳤다고 판단을 하셔도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역을 확인하여 수정하시오. 그러면은 좀 확인을 두루두루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표자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업체, 종목, 혹시 주소가 바뀌었나 이런 주소 또 거래 아니 또 여기 보면은 아까 추가 사항에 있는 메일 주소 이런 것을 두루두루 봐야 되겠죠. 시험에서는 보통 콕 찍어줍니다. 무엇을 수정하라. 수정할 것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외에. 자, 이렇게 해서 가뿐하게 하나를 해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이게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이 디지털 그 시험지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스크롤 해 가면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험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만납니다. 개정 과목 적요 등록 수정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개정 과목 적요 등록 수정. 강남문구는 판매 촉진 목적 지출의 판매 촉진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려고 한다. 회사 설정 개정 과목 850번이죠. 이거를 판매 촉진비로 등록하고 구분과 표준 코드도 이렇게 등록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850번을 찾아가 가지고 명칭은 이걸로 계정 과목 이름은 이걸로 바꾸고 그 옆에 구분은 4번 표준 코드는 91번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갈까요? 거래처 등록 창은 이제 닫아도 되겠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클릭을 합니다. 가가지고 85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입력하면은 850번을 단번에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계정 과목란을 클릭을 한 다음에 판매 촉진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항목이 구분이라는 항목인데요. 4번 경비를 선택해 줍니다. 네, 사용 그대로 두시고 오른쪽으로 조금 스크롤 해보시면은 표준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표준 코드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 표준 코드가 91번을 아래로 좀 내려가면 있어요. 91번을 해라 그랬죠. 91번 클릭하시고 선택 이렇게 해주면 지시대로 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있는 수행 과제를 우리가 쭉 읽고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기초정보 관리에 관해서 FAT 1급은 두 문제를 출제하는데 뭐 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꼼꼼하게만 하시면 여기에서 뭐 여러분이 뭐 실수할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거래 자료 입력 문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분계, 즉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래 자료 입력이라는 주제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대체로 거의 대부분이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하는 거래를 거래 자료 입력이라는 주제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일반 전. 타이틀 똑같이 줍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여기 교재에 인쇄되어 있는 이 형식은 실제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예. 주제를 줍니다. 거래자료 입력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하면서 실무 프로세스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 과제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왼쪽에 1번 문제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거래자료 입력의 1번이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수증 있고 자료 설명을
읽고 수행과제까지 다 읽어야 돼요. 지방 출장 중인 회사 영업팀 직원의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영수증인데 지금 3만 원 이하인 거래가 아니라 지금 10만 원 거래인데 영수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행과제 1번이 경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 이렇게 개정 과목 딱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하면서 여비교통비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수행과제가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뭘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여기서 해라 이거예요. 영수증 수치명세서 2라는 탭과 1이라는 탭이 있는데 두 군데를 다 작성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수행과제 1번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전표 입력에다 입력을 합니다. 이런 간이 영수증은 우리가 매입세액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전표에 비용 처리를 합니다. 날짜가 1월 9일이죠. 그래서 1월 9일로 입력하시고 출금이라는 구분을 1번으로 입력하면 출금전표 시작이 되지요. 9분에다 1번 출금하셨으면 9분에 입력하는 게 바로 여비교통비입니다. 여비교통비 800번대 812번 여비교통비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거래처 과감히 지나가고 적요 과감히 지나갑니다. 시험 볼 때는요.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거래처 필요 없어요. 적요 안 넣어도 여러분이 답안을 찾는데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풀 때는 생략이 가능한 것은 그냥 깨끗이 그냥 지나갈 거예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할 일이 많아요. 60분 동안에 이걸 다 해내려면 이 속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고 차변에다가 10만 원 입력합니다. 100 플러스 이렇게 출금전표 여러분이 입력하면은 보시다시피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현금 분계가 딱 보인단 말이죠. 이것이 1번의 수행과제 1입니다. 이것이 지금 1번 문제의 여기 수행과제 1이에요. 요게.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2가 뭐였느냐?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 전체 메뉴에 가보시면은 이 걸산 재무제표 박스에 있습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 여기를 딱 클릭을 해요. 그랬더니 세 줄이 미리 입력되어 있어요. 백데이터로 미리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번째 줄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그 영수증에 있는 날짜 2026 0109죠. 상호도 거기 공급자에 있는 상호입니다. 날이 한정식. 성명도 정등남이라고 영수증에 나와 있죠. 주소는 광주 광역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사업자 번호 나와 있습니다. 133-01-42888 그러면 하이퍼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거래금액 10만 원이죠. 자, 구분. 구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 지금 이 거래가 우리가 식당에서 영업팀 직원이 그 출장 때 밥을 사 먹은 거예요. 나리 한정식에서. 그런 내용이 여기 15번부터 35번의 항목에 해당되는 게 있는가를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까 여기 위에 신희선 거는 18번을 적용했네요. 18번이 뭐냐면
농어민과의 거래였다는 거예요. 예. 아마 농민한테 아닌지 농민인지 어민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이선이라는 농어민에게 아마 무슨 직원들에게 줄 선물을 사온 것 같습니다. 예. 복숭아 밭에서 복숭아를 사왔는지 참외를 사왔는지 이런 것은 농민과의 거래다라고 18번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문구점 회사잖아요. 그리고 읍면 지역이 아니라 광주 광역시 시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즉 가산세 대상이다 이거예요. 구분에 해당 코드가 없는 것은 가산세 대상입니다. 자, 계정 코드는 812번이었죠. 812번 여비교통비. 검색을 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해서 여비교통비 아까 입력했던 계정 과목. 네. 그리고 적용에다가는 그대로 그 영수증에 있는 품명을 보통 적는 거예요. 한정식 이렇게 식대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 총계 4건으로 밑에 나옵니다. 이 네 건이 어디에도 반영되어야 되냐면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요 1번에도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이 탭을 클릭을 해 보실래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가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3건으로 현재 돼 있어요. 3건.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추를 만들어 놨어요. 예. 명세서 2에서 불러와라. 명세서 2가 아까 입력했던 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줘야 돼요. 명세서 2 불러오기. 그래야 여기 총계 4건. 4건이고 금액도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건은 이제 가산세 대상이므로 12번에 명세서 제출 대상 3건에 42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영수증 수취명세서의 그 4건 중에 농어민과의 거래 하나는 이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제외 대상으로 표시가 되고 나머지 3건은 가산세 대상입니다. 42만 원에 2% 가산세를 붙습니다. 가산세를 계산해 가지고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진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수증 수취 명세서 탭을 닫아 보시면은 저장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팝업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예 해주어야 저장이 됩니다. 예 해준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뒤에서 이제 장부 조회하는 문제 중에 예,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조회해 가지고 몇 번의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딱 정확히 찾아서 기입해 주시면 돼요. 예. 근데 닫을 때 아니요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날이 한정식 거를 입력했는데 아니오로 저장 안 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답안 작성할 때 지금 입력한 것이 반영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게 되니까 닫을 때 저장하겠습니까? 할 때 꼭 예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분은 그러면 이게 나는 안 닫겠다. 이 탭을 계속 시험 끝날 때까지 열어놔야 되겠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열어놔도 이 탭을 안 닫으면 화면에 계속 보이니까 이렇게 옮겨가면서 볼 수는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뒤에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여러 가지 메뉴가 계속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머리가 아주 복잡해져요. 탭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오히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처리를 했으면 그 탭은 일단 한번 닫는 게, 닫아가면서 하는 게 위에가 깔끔해가지고 여러분이 좋을 거예요. 작업하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나는 열어놓은 거 전부 열어놓은 게 오히려 내가 눈에 다 들어와서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다 열어놓고 하세요. 예. 그렇지만 나는 닫아가면서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취향인데 그거는 알아서 한번 잘 적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이죠. 통장 사본에 의한 전표 입력이다 하면서 자료 1 입금 전표, 자료 2 보통예금 거래 내역, 자료 설명. 여러분이 자료를 꼼꼼히 먼저 보는 것보다는 먼저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먼저 읽고 나중에 그 위의 자료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예. 그게 더 훨씬 빨리 이 문제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 설명을 먼저 읽어요. 자, 자료 1은 2월분 예금 이자에 대한 입금 전표이다. 아, 예금 이자가 매월 2월 달에 받았다는 얘기네요. 입금 전표다. 2번 자료 2는 예금 이자가 농협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된 내역이다. 예,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는 뭐라고 그랬느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원천징수세액 77,000원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할 것 이랬어요. 이렇게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라고 안 알려줘도 우리가 선납세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회차 79회에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라고 알려주었으니까 이 문제를 놓치는 사람은 없겠네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안 알려줄 때는 이거 77,000원 세금 뭘로 해야지? 예수금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금 원천징수가 다 예수금이 아닙니다. 예수금인 경우는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 했을 때 그게 대변의 예수금이에요. 지금은 우리 회사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한 거죠. 선납세금입니다. 예?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료 1을 보시면은 이자가 이번 달 50만 원 지급하겠소 하고 입금 전표에 써줬어요. 그런데 세금이 77,000원입니다. 이것을 공제하겠습니다 하고 은행에서 영수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차감 지급액 42만 3천 원을 이 통장에 입금시켜 준 거다. 예, 이렇게 이해가 딱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수익 발생 50만 원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죠. 일반 전표 입력 날짜가 2월 13일이에요. 2월 13일. 이자를 받았으면 대변의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수익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거래처 적용 과감히 생략합니다. 수익과 비용에서는. 네. 뭐 이거 깨알처럼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얼마를 여러분 수익으로 인식할까요? 그렇습니다. 50만 원을 인식해야 돼요. 예, 50만 원을 인식해야 맞아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게 되니까 차변 자산 증가 개정 과목이 보통 예금입니다. 이거는 거래처를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 보통 예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네, 농협 예, 꼭 코드로 넣어야 돼요. 98006. 적요는 생략을 해요. 네, 가가지고 거기 자료 2번에 있는 맡기신 금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423 플러스. 그러면 밑에 차액이 77,000원 나옵니다. 아까 이 차액이 바로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자산이죠? 네, 자산 증가 차변입니다. 선납세금. 거래처 적요 그냥 엔터로 다 지나가세요. 예, 77,000원. 안 쳤습니다. 그냥 엔터로 지나가면 텍스트가 저렇게 복사가 일어나요. 예,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예, 선납세금은 코드로 넣을 것까지는 없어요. 예, 그냥 선납세금은 그냥 거래처가 위에 있는 보통예금 거래처 예, 복사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공백으로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자, 그래서 2번 선납세금이 나오는 문제였는데 이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라라고는 그 수행과제를 설명을 넣어줬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힌트를 주어서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만 대변의 이자 수익을 50만 원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42만 3천 원만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게 꼬여가지고 여러분이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2만 3천 원을 이자 수익인데 이거 뭐지? 그러면 전표를 두 개로 해야 되나? 차변 대변이 딱 맞아버리는데 네, 뭐, 여러분이 잘못하면 뭐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네, 이자 수익은 전체가 이자 수익. 네, 전체. 그러니까 50만 원 이자 수익으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자료 입력 문제 보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일반 거래.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보통예금 거래 내역인데요. 자료 설명을 보는 거예요. 수행과제까지. 물품 보관 장소로 사용 중인 창고의 계약 기간 만료로 현대 빌딩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예. 뭘 받았다고 설명을 했냐면은 임차 보증금을 받았다. 예.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예,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요. 우리 회사가 창고로 이 현대 빌딩에 어느 공간을 빌려서 창고로 썼었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그 창고가 이제 필요 없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증금 돌려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안 쓰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임차인이었어요. 우리가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 맞아요. 현대 빌딩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이죠. 우리 회사는 지금 빌딩 회사가 아니고 문구 도소매하는 회사잖아요. 자, 임차 보증금 돌려받았구나 이거예요.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거래처 코드를 넣으라고 하는데 이 거래처 코드는 현대 빌딩을 말하는 거예요. 임차 보증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자, 그러면은 계정 과목이 임차 보증금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보통예금 계정 과목 하나 나오잖아요. 예. 차변 대변 배치만 하시면 되죠. 자, 보통예금이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예. 맡기신 금액. 예, 맡기신 금액. 차변. 임차 보증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예. 비유동 자산이 감소하죠. 예, 임차 보증금 찾아버렸으니까 임차 보증금은 없어진 거예요. 대변의 자산 감소 기록을 합니다. 두 개 다 거래처가 다 필요해요. 서로 각각 거래처가 다릅니다만은 보통예금 거래처와 임차보증금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자, 입력을 하세요. 날짜는 3월 25일로 고쳐야 돼요. 3월 25일로 고치시고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 980055 적요는 생략 3천만 원 대변에 임차 보증금 화산가부소 거래처는 현대 빌딩으로 걸어줘야 됩니다. 코드 넣어야 돼요. 대변인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 거래에서는 차변 보통예금은 국민은행 보통 코드로 대변의 임차보증금은 현대빌딩의 코드로 거래처 코드가 꼭 필요한 분계입니다. 거래후 결합관계는 차변이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이런 결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서 3개 해봤는데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네. 하나만 더 해보고 좀 쉬었다가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봐도 되겠죠? 예.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약속 어음의 배서양도. 네, 약속 어음의 배서양도 문제입니다. 자,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읽고 해야 돼요. 4월 7일 날 현서문구에 외상매입금 일부를 계정 과목이 외상매입금 하나 딱 나왔어요. 일부를 결제하기 위해 초록마트의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전자어음을 배서양도했다. 매출하고 받은 어음이니까 이게 계정 과목이 받으러음으로 우리 회사에 회계 처리되어 있는 거죠.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예, 받으러음 또 나오잖아요. 예. 뭐 여기서 이거 읽고 받으러음이라는 건 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수행과제 읽어보면은 받으러움 개념 과목 딱 알려줍니다. 외상매입금 이미 자료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인데 결제했다는 거예요. 네, 결제. 부채를 결제했다는 것은 부채를 갚았다는 얘기죠. 부채 감소가 일어나죠. 그럼 부채 감소는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네, 그래서 외상매입금 차변. 그럼 받으러오면 대변이 되겠네요. 이렇게 차변, 대변 잘 배치하시면 됩니다. 거래의 8요소로 배치하는 거예요. 예, 부채, 외상매입금 결제했다 하면 뭐 갚았다 이 말. 갚으면 부채는 감소한다. 부채 계정인 외상매입금 차변에 기입한다. 받으러오면 우리가 초록마트에서 받은 건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으로 이제 양도했어요. 예, 현서문구에다가. 그러니까 받으러 오면 이제 우리 손을 떠났죠. 예, 받으러 오면 자산이 감소했죠. 대변에 받으러 오면 대변에 기입한다. 자, 그렇게 전표를 입력한 다음에 자금 관련 추가 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받으러 오면 눌러가지고 그 배서 양도했다는 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4월 7일로 날짜 바꾸시고 일반 전표 4월 7일 차변의 외상매입금 이건 거래처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부채잖아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현서문구가 거래처가 됩니다. 적유는 그냥 지나가세요. 네, 어음에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대변은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은 현서문구가 아니에요. 예, 초록마트에서 받은 거니까 거래처가 초록마트가 돼야 됩니다. 받으러음의 거래처. 그리고 대변에다 1,100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받으러움, 자산 감소에 회계 처리 잘 한 거고 우리가 지시에 따라서 자금 관리를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행 과제에 지시가 나와 있어요. 예, 자금 관련 정보를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시켜라. 그럴 때는 받으러움의 어딘가를 클릭을 꼭 해야 됩니다. 요 빈 줄에 놓고 하면 자금 관리가 안 돼요. 예, 예, 받으러움 줄에 여기 금액이 됐든 아니면 여기 대변이 됐든 그 줄에 어딘가 클릭하시고 기능 모음 눌러서 여기 기타의 자금 관리 있어요. 여기를 딱 클릭하면 밑에 이렇게 양식이 나타나요. 받으러움 관리하라. 자, 어음 상태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은 배서에 해당이 돼요. 배서니까 3번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어음을 배서했는지 번호를 찾아줘야 돼요. 입력할 것이 아니라 더블 클릭하면은 받으러움 장부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어음을 딱 찾아줘요. 1,100만 원짜리. 그러면 선택해 주면 돼요. 밑에 선택 단추 이거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 끝내면 안 돼요. 커서를 어디로 가는지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자, 이쪽으로 옵니다. 네, 여기가 마지막인데 이제 지급거래처에 왔어요. 자, 우리가 초록마트가 발행한 요 어음을 어디에다 지급했냐 이 말이에요. 네, 현서문구에 지급했죠. 그래서 거래처를 더블 클릭해요. 여기 셀을 더블 클릭해서 현서문구를 검색해야 돼요. 현서 엔터. 105번 현서문구. 하면은 이제 커서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어음의 배서 양도 여러분 유형 상사할 때 해봤거든요. 예, 지금 두 번째 해보는 거예요. 아직 밑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 확실하게 정리는 안 될 겁니다. 두 번밖에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한 번 더 해보면 확실해져요. 자, 어음 상태를 배서로 바꾼다.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으로 찾는다. 그리고 지급거래처로 내려오면 거래처 검색한다. 지급거래처는 외상매입금 거래처에 지급한 거니까 예, 지급거래처는 초록마트가 아니다. 초록마트가 발행했던 어음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현서문구의 외상매입금을 갚을 때 배서 양도해서 갚았다 이거예요.
이런 분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음 관련 문제가 하나가 꼭 섞여 있어요. 예. 반드시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섞여 있습니다. 배서양도가 나오거나 만기 처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어음 할인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여러분이 만나보게 될 거고요. 자, 기출문제 풀이 79회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드릴게요. 쉬었다 하시죠.